이번 강의의 주제는 개발협력 분야의 진로 탐색과 취업 동향이고요. 개발협력 분야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좀 개념적인 부분들 이제 설명 먼저 드리고, 그러면 일자리는 어떤 게 있는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목차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국제개발협력이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개념과 역사, 그리고 어떤 주체들이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속된 기관 코이카에 대한 소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코이카가 무슨 기관이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떠한 일자리들이 있는지 취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대할 수 있어서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 그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저희 퀘터 같은 공공기관도 있고, 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국제기구들도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체이기도 하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 위주의 일자리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좀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취업 전선에 나가기 전에 좀 체험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교육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공유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좀 TMI이기는 할 수는 있는데, 저 또한 코이카에 입사하기 전에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한 터라 이 간략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일자리 체험을 접할 수 있었던 건 코이카에서 인턴 2달짜리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때 진행하는 것이 있어서 2012년에 2달 정도 본부에서 근무를 한번 해봤습니다. 본부를 해서 근무를 하니까 해외에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이카 에티오피아 사무소에서 그 현재는 YP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제가 했을 때는 인턴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1년 정도를 현장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게 됩니다. 나름 적성에 나쁘지 않고 굉장히 잘 맞았었고, 제가 좀 그리던 그런 일자리였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 우즈베키스탄의 유엔 청년 봉사단을 외교부에서 모집을 하고 있어서 그때 지원해서 한 1년 반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우즈베키스탄 현장에서 또 UNDP와 UN 워먼이라는 UN 여성 기구에서 또 이 두 개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좀 내 전문성도 쌓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재밌었고 해서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 찾아본 결과 2015년부터 18년 좀 단기간이었는데 한 3년 반에 걸쳐서 제가 코이카 파나이섬 고지대 하나의 고지대 섬 농촌개발 사업에서 PAO라는 초급 전문가의 그런 일자리를 이제 봐서 지원을 해서 근무를 했고요. 이때 소속은 한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였고 프로젝트 인력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 PPT는 나중에 드릴 거여서 이 이메일 주소도 같이 보시고 혹시 오늘 아니어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뭐 상의하고 싶은 부분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다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서 키워드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국제개발협력이 무엇이고 또 그 국제개발협력에서 공적개발 원도라고 하는 이 세부 개념은 또 뭔지 조금 이 차이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그 개발의 이슈에서 존재하는 빈곤 격차가 있는데 이를 줄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는 게 국제개발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주체가
우리 한국과 같은 정부에서 이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공적 개발 원조라고 또 개념이 구분이 되는데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공하는 네, 지원을 의미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또는 개발도상국의 뭐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 자체에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바로 이 ODA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SDGs라고 혹시 학생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접하셨을 것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개발 협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데요. 총 17가지의 세부적인 목표가 있고, 또 이 17개 목표 아래에 169개의 세부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에 걸쳐서 이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겠다. 이러한 국제사회가 포부를 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결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목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제개발 협력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는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50년에 넘어서 벌써 이제 70년의 노력들이 있었고 저희 코이카는 이제 금년이 3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간 어떤 노력들을 국제사회에서 했는지를 보면 먼저 국제개발 협력이 시작된 때를 언제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합의 사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세계의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독립에 대한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이 이 절대 빈곤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을 지원을 하고자 이런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합의하에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유엔 아동기금인 유니세프나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기구들이 이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독립국들에 대한 긴급 구호가 이루어지면서 이 ODA 국제개발 협력이 본격화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제 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다자 원조라고 구분이 되는데요. 공동의 국가들이 공동의 이 세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자 간의 지원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자 원조의 개념도 있는데 양자 원조는 주로 이제 1대1 국가 간 지원들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양자 원조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개념은 미국과 소련이 그때 냉전 체제 하에서 각국의 그 미국 진영, 소련 진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 주변국들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1대1 국가들 간의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양자 원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1970년, 80년, 90년에 쭉 걸쳐 오면서 이러한 국제개발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그런 시점은 2000년에 있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천년 개발 목표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그 8가지 목표를 유엔에서 총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지난 50년간의 사실 이런 국제개발 협력들을 구독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들, 의문들이 있었고 그런 의문들을 이제 탈피하고자 우리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8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들만 한번 수립을 해보자 해서 이제 합의된 목표들이 지금 보이시는 8가지 목표고 이제 주로 보시면 절대 빈곤 퇴치라는 그런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은 지금 이제 경과된 상황에서 그럼 어떤 실적들이 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래도 좀 이제 눈에 띌 만한 저희가 좀 기록할 만한 그런 실적들이 있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목표들은 그 앞서 보셨던 죄송해요. 앞서 보셨던 이 SDG 네, 이런 17개 목표로 다시 한번 우리가 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각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개발 협력은 누가 하느냐? 앞서서 뭐 정부 얘기도 많이 나왔고 국제기구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주요 주체로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여국 정부라고 구분되는 소위 말해서 조금 선진국에 있는 국가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기구가 있고 또 민간 분야에서는 그 개발 NGO들, 시민사회 단체들과 또는 민간 기업에서도 사실은 이런 국제개발 협력의 주체로서 좀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실 것들은 그 한국은 2010년에 OECD 다크라고 하는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개발원조위원회는 선진국들이 다 물론 개발 원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또 이런 일정한 평가를 거쳐서 개발원조위원회 우리 이 개발원조를 좀 선도하는 그룹들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다크 원조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에 한국은 2010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원래는 이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로 그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퇴빈국 정말 전후에 그 복구를 하기 정말 어려웠던 국가에서 이렇게 선진 공여국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의 문을 두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체는 국제기구인데, 네, 요거는 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산하 전문 기구도 있고, 또 개발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월드뱅크나 IMF 이쪽에서는 아예 금융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 원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역 연합들도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옥스팜 이런 영국 기관들도 있고, 또 민간 기업 삼성이나 LG 이런 SK 최근에는 SK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 기업에서 CSR 활동 차원에서 개발 협력의 일환으로 우리 개발도상국들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직접 캡처를 해왔는데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페이지를 대학교 4학년 때 2학기에 국제정치학이라는 수업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이 PPT로 딱 이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그때 상황이 제가 이제 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상황이기도 해서 바로 캡처를 해왔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 대학교 1학년 때쯤에 마음을 먹은 게 기회가 된다면 해외 봉사활동을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번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전공이 뭐 특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마냥 꿈만 꾸고 있다가 이제 4학년까지 왔고, 저도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었는데, 마침 보았던 이 PPT 슬라이드에서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게 있고, 양자간 무상 원조가 있고, 유상 원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ODA 추진 체계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EDCF 수출입은행이라는 곳을 통해서 유상 원조를 하고 있고 또 무상 원조는 외교부에서 우리 코이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을 때 아니 이렇게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 자체를 해외 봉사활동이 아니라 정말 직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뭐, 물론 지금은 이제 정보가 많아서 아시기 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이게 정말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평생의 직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알아서, 이후에 바로 코이카에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때부터 이제 제
커리어들이 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발 협력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지만 좀 중요한 개념들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코이카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뭐 코이카 홍보를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이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코이카라는 기관은 무상원조 전담 기관이고 외교부 소속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은 그 국제개발 원조,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무상 원조를 전담하여 실시하는 그런 기관이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이카를 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SDG 이렇게 저희의 전략 목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도대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개발도상국을 돕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상생의 개발협력 생태계 육성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코이카는 이렇게 사업만 개발도상국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실제로 개발협력 자체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 분야에 근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관심이 있으시는 이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강의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일자리 분야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학생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이카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는 저희가 이제 P로 시작되는 이 5가지 4P라고 했다가 이제 5P로 해서 파트너십까지 추가가 되었는데, 우리 사업의 가치에 좀 녹아져 있는 이런 목적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 특히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이 코이카 밑에 이니셜로, 네,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코이카에서 채용하는 인재 상이랑도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해당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그 조직도도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코이카에서는 이제 여기 이사장님 산하 아래에 5개 본부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이렇게 쪽 4가지라고, 여기 4개 본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2개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 본부가 있고, 또 파트너십 본부 아래에 저희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네, 시민사회 협력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코이카가 이제 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 시민분들에게 개념을 알리고 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만 하기에는 제약들이 많고 제한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국제개발협력센터와 전국 단위에 있는 협력센터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교육도 진행하고,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기관들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하는 그런 많은 업무들을 같이 좀 도움받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좀 광주에서도 이런 기관이 생겨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코이카의 인력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네, 인력 구성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직 77%로 가장 많은,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매년 거의 한 50명 가까이 되는 인력들이 늘고 있고, 현재 기준 550명 정도의 정원을, 네, 초과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 코이카는 한국의 본부에서만이 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자체에 사무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44개국의 네, 사무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개국에 저희 직원분들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총 현재 기준은 125명 정도가 그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평균 연령이 37세인 코이카는 저희 공공기관 중에서는 다소 좀 젊은 기관으로, 네, 분류되고 있어요. 앞서 좀 강조드렸던 코이카의 인재사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취업, 자기소개서 쓰실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시는 게 좋아서, 뭐 오늘 아니더라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럼 코이카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1년에도 몇백 개의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규모상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게 누적 수치고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은 40% 정도의 예산을 아시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는 3조 정도 되는 지원을 여태까지 30년간 해왔고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좀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것은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 20% 가까이 네,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기 국제기구도 있는데 이 국제기구에 저희가 분담금을 지급을 하면서 네, 이 국제기구를 통한 이 다자 원조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이카에서 어떠한 분야에 지원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보건의료가 있고, 공공행정이 있고, 교육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보시면 교육이고, 두 번째로는 공공행정이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에서도 초등교육이 있고, 중등교육이 있고, 또 취창업 교육이 뭐 있고,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좀 나눠지고, 네,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행정 분야인데, 이 분야가 많은 이유는 한국이 아무래도 전자행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진 국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좀 전자화된 행정 시스템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요청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코이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아니면 저희 oda.go.kr이라고 해서 이런 통계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네,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좀 가장 중요한 개발협력 취업 생태계 말씀드릴 건데 제가 맡은 부분은 기관과 개인 차원에서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소개드리고자 해요. 네, 잠시만요. 제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받고 갈까요? 여태까지 질문 있으셨으면 받고 어, 질문을 그 채팅창에다가 쓰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로 하는 걸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일단 그 선생님의 커리어 중에서 청년 봉사단 같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다녀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급여나 어떤, 뭐랄까, 주어지는 금액적인 게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계 유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 네.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봉사단위에서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수당이 나와요. 얼라우언스라고 그 UN 시스템 내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2014년 우즈벡 기준으로는 한 달에 1,400불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걸로 이제 먹고, 뭐, 거기서 주거를 구하고 하는데 다 이미 충분히 충당될 정도의 그, 어, 용돈이라고 사실 해석을 하면 그렇거든요. 얼라원스를 받았고요. 그 유엔에서 이렇게 봉사단에게 얼라원스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봉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당장에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이런 봉사의 기회조차 박탈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단에게도 최소한의 이러한 월라원스를 줘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모든 봉사단, 유엔에서 진행하는 모든 봉사단 프로그램에 다 이렇게 얼라원스가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수준은 국가별로 물가에 따라서 상이에요.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괜찮을까요? 네네. 아, 저도 국제기구나 국제개발 이런 쪽으로, 차후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에 먼저 가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박사까지.
네. 그런데 이제 코이카나 아니면 여러 국제기구들에 되게 가까우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내부적으로 대학원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본인도 약간 대학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전반적인 내적인 그 내부의 분위기들 그리고 선생님의 계획들이 궁금합니다. 아, 이거 혹시 그 뒷부분에 약간 국제기구 내용들도 있어서 요거 하고 네, 마무리할 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그러면 취업 생태계 바로 좀 이어갈게요. 저희 기관에서 국제개발 협력 분야를 공공기관에서는 어디서 하냐? 약간 세 개의 분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담 기관이 있고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전담 부서가 설치된 부처들이 있고 또 국제개발 협력과 비슷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기관들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나눠 놓은 거고 전담 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관의 목적상 국제개발 협력을 꼭 해야 하는 기관. 그래서 코이카가 그러하고 또 기재부 산하의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는데 수출입은행에서도 그 대외협력기금이라고 하는 EDCF 기금을 관리하는 그 직원분들은 이런 국제개발 협력 사업만 전담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제개발 협력의 전담 부서들이 있어요. 이 해당 부처마다 복지부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고 하고 이 보건의료재단 하에 ODA 사업부라고 별도로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사업부에서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만 전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탐색하실 때 꼭 뭐 코이카, 수트리브네 이렇게 두 개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양한 정부 부처나 지자체 내에서도 개발 협력 사업들을 하고 또 이러한 인력들을 뽑는 포스트가 많아서 좀 다양하게 탐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정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종합적인 사이트는 ODA 코리아 보시면 업데이트도 신속하게 되고 좀 다양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잘 업로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부기관 위주의 이런 취업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 관련된 이 채용 정보는 이미 아시겠지만 잡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희 코이카에서도 잡 포스트가 있을 때 이 꼭 알리오에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저희 그 인사 담당자님들도 빠지지 않게 등록을 하는 거라 여기 한 번씩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또 공공기관 채용 정보의 채용 분야나 뭐 지역, 고용 형태 이런 것들도 다 클릭해서 솔팅하실 수 있으니 좀 정보 찾으시는데 유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갑자기 취업 얘기로 빠졌는데 이해하시기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의 취업의 대표적인 방향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는 뭐 몇 년 새 블라인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학력이나 전공 이런 정보들을 아예 기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연령에 대한 정보도 당연하고 이렇게 취업 지원서를 먼저 내실 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공통의 응시 자격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고요. 다만 코이카와 같은 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영어 점수는 하나 보더라고요. 영어 점수는 최저 꼭 맞춰야 되는 점수들이 있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700점대, 800점대의 수준에서 영어 점수는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우대사항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좋은 경험들, 관련된 유사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제2외국어가 있다면 조금 우대될 수 있고 또 ODA 관련된 교육을 수강했으면 그런 것들도 우대사항으로 가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면접 시에 자소서 작성 시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좀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대한 이런 지식들 정리가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코이카에서도 ODA 도서관 통해서 다양한 이제 자료들 학술지들 배포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공기관이면 NCS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이카에서도 NCS를 보고 있고 수출입은행에서도 NCS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이카에서는 특히 자체 NCS를 만들어서 그 입사 시험마다 이제 응시자분들이 보시게끔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NCS는 좀 자세하게 어떤 건지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검색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 쓰실 때 NCS 기반의 자소서 문항들, 특히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좀 사례로 보여드리는 게 와닿기 쉬워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고, 뒤에, 잠시만요. 네, 뒤에 보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일반적이기는 한데, 네, 이게 다 NCS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본 역량들, 조직 이해 능력, 자기 개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것에 기반해서 이런 문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미리 써보시고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소서 다음 단계인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의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코이카에서는 저희가 매년 물론 달라지고는 있지만 토론 영어 실무진 면접 진행하고 최종 임원 면접을 2차로 진행을 하고요. 수출입은행에서도 NCS 기반 시험을 보게 되고, 또 영어에 대한 그 시험도 별도로 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지수 대리님께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 외에 시민사회 단체에 나는 좀 취업을 하고자 한다,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하는 시민사회 단체 간 연합회를 만든 그 이제 협의회가 있어요. 그게 KCOC라는 이 보여드리는 로고의 기관이고요. 아이고, 네, 죄송해요. 네, 이거는 이제 국제 구호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140여 개의 NGO 단체들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소속되는 기관들의 로고를 쭉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익숙하신 굿 네이버스도 있고, 여기 미랄복지재단도 있고, 네, 다양한 이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 기관들은 실제로 저희 시민사회 협력실 우리 코이카에서도 같이 파트너로서 우리 사업들도 많이 수행하시는 기관들이세요. 우리 NGO들이 연간 몇 개 사업을 하는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고요. 2천여 개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총 한 6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 코이카에서도 연간 총 사업비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는 있지만 한 6천억 원 정도로 해서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우리 NGO에서도 정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개발도상국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590억 원, 이게 5,900억 원의 한 10% 정도는 저희 코이카 펀딩과 같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 나머지들은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내시는 그 기부금들을 다 모아서 개발협력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죄송해요. 네. 이런 NGO 단체들은 본부가 지금 140여 개의 단체들이 이 KCOC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KCOC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연합체에 등록되지 않는 다양한 기관들도 물론 있어요. 네, 그래서 140여 개의 기관에 6,80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시고 있고, 이분들 외에도 해외에 460개 정도의 지부가 있고 8천여 명 정도를 지금 파견 중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총 한 15,000명 정도가 이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되어서 이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들 어떤 거 많이 하는지 보니까 교육 사업들 가장 개수상 많았고 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 사업들이 그 다음으로 개수상 많았습니다. 근데 사업비로 보면 보건 사업이 조금 더 10%보다는 한 20% 가까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리 개발협력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채용 정보를 공유를 하려고 또 캡처를 해왔고요. 이건 KCOC에서 140개 기관이 어떤 채용들을 하고 있는지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경력직 채용 공고도 있고 인턴 채용도 있고
또 뭐 대리급 채용 공고도 있어서 이게 개발협력 이 시민사회 단체가 단순히 일반직 신입 직원들만을 뽑는 게 아니라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도 뽑고 있고 또 대리급, 과장급, 뭐 팀장급 이렇게 다양한 직급의 직원분들을 뽑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좀 이직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쭉 표는 제가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저희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실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시민사회 기관에서 저희 코이카랑 협력해서 이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도 여기 몇 개 있습니다. 이 사업들 보시면 실제로 한 사업들마다 이 본부의 담당자들이 최소 2~3명 정도가 있고 또 현장에서 당연히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뭐 적게는 1명, 많게는 2~3명 정도가 또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하나 프로젝트마다 이제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사회 네, 사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소개 드리면 국제기구의 일자리 아까 질문도 주셨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국제기구 일자리 찾으실 때는 많은 정보들 찾으실 필요 없이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여기가 가장 정보가 많고 가장 공신력 있고 가장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잘 되는 사이트이니까 여기 하나만 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꼭 한국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이런 유엔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유엔 커리어스라는 이 사이트 통해서 접속하시면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국제 다양한 이제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분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 일자리를 따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제기구 인사센터에 뭐 JPO, UNV, 국제기구 인턴십 이렇게 3개 나누고 나머지의 공석 정보들이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이렇게 있고 최근에 보니까 11월 24일에 얼마 안 있으면 온라인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도 한번 신청을 하셔서 어떠한 일자리들이 있고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구를 하나하나 설명은 이제 기구들마다의 사실 국제기구는 특성이 있어서 설명은 못 드렸지만 국제기구 인턴십 여기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국제기구 이제 가장 대학생분들이 처음에 좀 준비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인턴십일 텐데 저희 국제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인턴십이 있고 또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개 다 뭐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급여 여부라든지 지원 대상이 조금 달라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개발협력에서 당연히 이제 종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국제기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뭐 가장 익숙하신 유니세프, 유네스코도 있고 또 UNV라는 기관도 있고 UNDP라는 이 개발기구도 있고요. 또 특별하게 최근에 이슈가 되는 유넵이라는 유엔 환경기금도 있는데 유엔 환경 프로그램도 있는데 네, 이거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네, 이런 개발 사업들을 하는 기구들도 있어서 본인의 좀 적성에 맞는 분야를 이 국제기구에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사센터에서 나온 정보이고요. 국제기구의 좀 프로그램 중에 주요한 프로그램은 인턴십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JPO 프로그램, UNV 프로그램, YPP라는 이거는 이제 유엔 사무국에서 직접 인력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수시 공석 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응시 연령도 다 다른데 이제 제가 했었던 거는 청년 봉사단이었어요. 그래서 만 23세 이상 그리고 만 29세 이하라는 연령의 상한선도 있어서 이거는 젊을 때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네, 하나가 있고요. 보통 영어로 다 진행되는데 이제 그 국가 파견되는 국가마다 뭐 불어를 꼭 해야 된다든지 스페인어를 꼭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유엔 봉사단 프로그램은 학사 이상 이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좀 빠듯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분야별 공석 정보도 있는데, 내 전공이 뭐 굳이 국제, 뭐 무역이라든지, 뭐 국제학, 뭐 정치 외교학 이런 거 아니어도 충분히 국제기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에서 다양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기구들도 많고 또 포지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흔히 말하면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로 구분이 되는데 제너럴리스트는 뭐 어느 기구에서는지 일할 수 있는 뭐 모니터링 전문가, 뭐 이런 회계 전문가, 인사 전문가 이런 분들은 제너럴리스트로 근무하실 수 있고 스페셜리스트 분들은 내가 뭐 법학을 전공했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노동기구와 같은 ILO에 좀 이런 포지션들이 많이 뜨고요. 뭐 보건, 의학, 커뮤니케이션 이쪽도 네, 하나의 스페셜리스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아까 질문 주신 선생님한테 이 부분이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를 하면서 찍었었던 몇 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저도 이제 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근무를 이제 지향을 하고 꿈을 꾸면서 국제기구에서 한번 일하고 싶다라는 아주 막연한 꿈이 있었고, 이제 다행히 운이 굉장히 좋아서 그때 청년봉사단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이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1년 4개월 동안 느꼈었던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전문성이 철저하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 국제기구에서 어, 요구하는 그 역량이구나를 느꼈어요. 그랬던 이유는 지금 이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더 빼고 다 우즈베키스탄 분들이거든요. 이 사진이 뭐 별건 아니고 그 세계 봉사활동 인터내셔널 발룬티어 데이에 이제 행사 때 한번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현지 분들과 일을 하게 되고 국제기구에도 당연히 대부분의 현지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인터내셔널 스텝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급여를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이 인터내셔널 스텝을 꼭 고용해야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사실 현지인 분들을 고용해서 훨씬 능력이 뛰어나고 커뮤니케이션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을 채용해서 국제기구 사업들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당연히 저라도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텝으로 이 국제기구 분야에서 활동을 하려면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초급 전문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코이카 인턴 끝나고 바로 지원을 했던 터라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된 전문성이 없어서 이때는 좀 많이 배우면서 근무를 하느라 좀 고생을 했던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 개발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정말로 필요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면서 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세 그리고 역사, 식민지를 받았던 그러한 모든 스토리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국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정말 필요한데 사실 한국인으로서 제가 좀 약간 제약으로 느꼈었던 건 저희가 이제 학습했던 거는 이제 동아시아 중심의 이런 세계관들을 많이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일본과의 뭐 이런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대미 관계 이게 좀 포커스된 정보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뭐 유럽, 동유럽, 뭐 서유럽 이때 뭐 식민지배의 역사, 뭐 중남미 지역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항상 접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좀 공유하고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학원 관련해서는 전문성 개발 차원에서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학력 인플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한 자신만의 전문적인 지식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급 전문가라는 제도를 그 코이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사를 졸업하셨다면,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러한 용역들, 그러한 업무들을 저희가 이제 초급 전문가로서 좀 같이 모시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코이카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찾을 수 있고, 제가 이 하반기에 저희 초급 전문가 심사협력실에서 진행했던, 그리고 지금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이 세 분에 대한 어떻게 공모 나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과 구경문 번역,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단기로 모집을 하게 됐고, 초급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사실 단기 전문가도 있고 좀 장기여도 한 6개월, 1년 정도의 파견으로 가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험상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필리핀에서 한 3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설명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파나이성 고지대 새마을 종합개발 사업이었고,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농촌종합개발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현장에서 현장 활동가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 모시고 지역 사회의 문제가 뭔지를 같이 좀 토의하는 장면. 근데 분명히 이 필리핀 분들이 영어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업무하기가 훨씬 더 편했던 상황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뭐 지역 문제가 뭔지, 이때 도출됐었던 문제는 지역에 이 유치원이 없다. 너무나 이 산간 지역이어서 이 아동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가 없다. 이게 문제였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건축물이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서 지원했었던 이 마을 회관이자 데이케어 센터였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조달하고 비용을 집행하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것도 현장 활동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날 공사 현장 다니면서 점검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여기 왼쪽 아래 사진 보시면 이게 무슨 상담에 들어가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농촌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농업의 수급의 유통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조사하려고 이렇게 항상 다니는 모습도 있고, 이런 조사들이 다 끝나면 뭐 항상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보고서 작성도 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네, 실시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지만, 네, 죄송하고, 네, 뒤이어서 우리 이지수 대리님께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네, 듣고 네. 가겠습니다. 그 뭐 언어 관련 자격증 제외하고 따로 구비해 놓으면 좋은 관련 자격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사실 자격증이 많지 않은데, 코이카에서 유일하게 ODA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지금 발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지수 대리님이 마침 또 슬라이드에 자세하게 포함을 해주셔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언어에 관련된 건데요. 네, 그 자격 조건 같은 거 보면은 언어, 특히 영어 능통자라고 이렇게 단어가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어 능통자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혹시 경험하신 바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결단코 우리가 미드에서 보고 CNN의 앵커들이 구사하는 수준의 영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국제기구를 제외하고, 아니 국제기구도 포함해서 결코 우리가 원어민들과 소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결국에는 다 비원어민들 간의 소통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고급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알아듣거나 이해가 원활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국제기구 당연히 국제기구에서도 인터내셔널 스태프들만 근무를 하게 되는 국제기구 본부의 경우에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페이퍼 작업도 워낙 많고 뭐 정책 문서들도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지만, 현장 활동가의 영역, 그리고 정말 실무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라면 그 정도의 원어민 수준은 아니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어, 어, 신문 기사를 영어로 읽었을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정도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네, 일상의 이런 대화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업무적인 그런 용어들이나 표현들을 좀 구사할 수 있는 오피셜한 랭귀지가 좀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꼬리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자면 그 영어 외에도 그 UN 공용어 같은 것들도 같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언어도 같이 이렇게 하셨었나요? 아, 저는 그 근무 지역마다의 로컬 랭귀지를 배웠고요. 그거는 저의 생존에 필요해서 배웠고, 우즈베키스탄 근무할 때는 러시아어가 필요했어요. 러시아어가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그 우즈베키스탄이 아직 공용어를 러시아어로 혼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들이 러시아어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국제기구 소속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페이퍼들이 다 영어로 작성이 되고 영어로 작성을 했어야 됐어서 뭐 러시아어로 제가 직접 글을 쓸 정도로 배우지는 않았어도 됐지만 어쨌든 뭐 업무상 그 의사소통상 필요해서 러시아어를 현장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뭔가 다른 언어들을 제가 구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지수 대리님 설명 주시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앞에 진아 대리님에 이어서 계속 뭐 채용이나 취업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될 이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저도 타이머를 일단 맞춰 놓고, 이게 11시 반까지라고 들었는데, 뒤에 또 저희가 Q&A가 또 궁금하신 것들 자유롭게 여쭤보실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좀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걸 나중에 배포해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추후에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금 자료를 풍성하게 만든 게 있어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 파트는 코이카 채용인데요. 코이카 채용, 사실 앞서 진아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개발 협력의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코이카뿐만이 아니라 개발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서 이 코이카 채용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따온 정보는 저희가 2021년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채용이 있었는데 이제 선발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21년도 이제 신입 직원분들께서. 그래서 그때 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냥 참고차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반직 신입이 19명, 사회형평적 신입이 5명인데, 평균적으로 매년 한 2, 30명 정도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 정도, 20년도부터 21년도는 연 1회 정도만 채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전에는 상하반기 채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일반직 신입에서 일반과 비수도권 지역 인재인데, 보시면 거의 TU가 비슷해요. 그래서 10명, 9명 이렇게 비슷하게 뽑아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도 많이 뽑고 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본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쪽에 있어서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근무하시는 장소는 국내, 경기도 쪽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사무소를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 신입 가장 기본적인 전형 절차를 갖고 왔는데 채용 공고가 한 2주 정도 떠서 이제 원서 접수하시면 그 다음에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전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서류 전형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신 거를 바탕으로 평가가 주로 되고 그 외에 이제 가점이 붙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표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까 질문 주셨던 자격증이나 외국어 또 여기 가점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필기 전형은 3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논술, NCS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종합 인성 검사는 뭐 전혀 특별한 준비나 뭐 훈련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차 실무 면접은 또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많이 본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영어 면접, 토론 면접, 경험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 면접은 그냥 이제 자기소개서 기반의 면접이고 토론은 시사 이슈 같은 거를 하나 던져주고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고
영어는 이제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요구되는 수준은 제가 입사를 할 때는 조금 일상적인 것들 많이 물어보셨어요. 자기소개서에 뭐 캐나다랑 호주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 두 개 국가가 어떻게 달랐는지, 너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것들 정도로 물어보셨어요. 2차 임원 면접은 이제 코이카 이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팀장, 실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어, 심층 면접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 면접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코이카 지원 동기 아니면 입사 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까지 붙으셨으면 거의 최종 합격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이후에 신체 검사를 거쳐서 뭐 특별한 결격 사항이 없으면 최종 선발이 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서류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코이카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요구하느냐 정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형평적 신입에 고졸자도 채용을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대졸자시기 때문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인 영어 성적표가 필요한데 이것도 뒤에 탭스 점수대별로 점수를 얼만큼 매기는지 그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점사항, 우대사항은 제외국어, 그래서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런 것들이 있고 자격증 뭐 뒤에서 말씀드릴 ODA 자격증이나 아니면 기타 뭐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고 해외 봉사단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코이카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여타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가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인재란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해외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 혹은 졸업 예정 혹은 중퇴한 자 혹은 다니고 있는 자, 휴학 중인 자까지 포함해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냥 전반적인 타임라인이나 흐름 같은 거 파악하시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고가 뜨고 나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돼요. 조금 빠듯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이카에 관심이 있었어서 사람인 같은 뭐 취업 그냥 구인구직 사이트에 언제 올라오나 틈틈이 확인을 하고 아니면 뭐 코이카에 문의도 드려보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사이트를 자주 확인을 미리미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8월 27일부터 뽑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월 중순 정도 그래서 비슷하게 하반기에 뽑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채용 흐름은 한 3개월 정도에 소요되는 긴 과정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류 제출하고 필기 보시고 면접 2번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서 본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뭐 이름,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생년월일, 성별, 뭐 결혼 여부도 포함이 되고요.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은 기입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기입이 가능하냐면 학교나 전공 여부보다도 이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다,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었고 이만큼 노력을 해왔다,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한 강의명 정도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상이 이제 이 정도로 가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2외국어, 해외봉사단, 그다음에 코이카에서 인턴을 종종 채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참여를 하시면 가점을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코이카 영 프로페셔널 인턴 프로그램이나 기타 청년 인턴들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이 드디어 나왔는데 한국사는 뭐 많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 여기 ODA 전문가 자격증도 있고 제가 뒤에 말씀드린 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것도 따시게 되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프린스2라고 해서 프로젝트 사업 관리 자격증이 있고 그 외에 뭐 사회조사 분석사,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도 자격증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 하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탭스 점수 구간별로 점수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극간이 0.5점 차이밖에 안 나서 그렇게 많이 뭐 감점이 되거나 가점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그래도 800점 이상대는 탭스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 네, 그래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서 정규 직원으로 임용이 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개발협력 취업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빨리 앞에 부분을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YP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YP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 사무소나 제외 공간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해외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해외 사무소 YP, 그다음에 국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ODA 사업 시행 기간 YP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 시행 기간이라 하면 뭐냐? 앞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제 코이카의 사업을 코이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이카 사업을 수행을 하시는 NGO, 시민단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등을 포함을 해서 사업 수행 기간이라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도 코이카 사업을 역시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코이카가 지원을 해서 이제 인턴 그런 기관에서도 인턴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인턴을 하시게 되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채용 시에 가점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 공고가 올라가게 되는데 보시면 급여가 제공이 되고 4대 보험금도 이제 되고 그다음에 지원 자격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주로 청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기간, 그러니까 해외 사무소 YP는 이제 이번에도 선발을 해서 선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이 ODA 사업 수행 기간 YP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 사업 수행 기간 YP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12월 말부터 아마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올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기말고사나 과제가 조금 끝난 이후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어서 시점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관이 거의 한 170개 정도 엄청 많아요. 지역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기를 누르면 이제 링크로 들어가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떤 기관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때 뽑히시게 되면 내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코이카 ODA 교육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사회협력실에 근무를 하기 전에 ODA 교육원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어서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관련해 설명을 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ODA 일반 자격증, 그 다음에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관련 수업, 그 다음에 유튜브나 K묵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링크 달아놨는데 이거 나중에 배포를 해드린 다음에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자격증인데요. 자격증을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교재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두꺼워요. 이 정도 거의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 것 같은데 입문편, 심화편이 있어요. 입문편은 앞서 그 맨 처음에 진아 대리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개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 심화편은 각 섹터별로 교육, 보건, 농림, 인권, 젠더 등등 조금 더 심화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자격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이 단순히 코이카 입사를 위해서 가점이 부여되니까 따기보다는 이 국제교육 협력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전반적인 부분들을 내가 공부를 한다. 이 기회에 국제교육 협력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공부를 해보셔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코이카에 입사를 할 때 내가 국제교육 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시험을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ODA 자격증을 땄는데 바로 작년에 땄어요. 근데 여기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2주면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2주는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조금 빠듯할 것 같아요. 물론 얼만큼 시간을 2주 동안 빡세게 잡으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최소 한 달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시행일을 참고차 이제 갖고 왔는데 대부분 11월 중에 실시가 됐고 가장 최근에 올해는 7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보통 연 1회 실시가 되니까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 과목은 두 가지, 교재도 두 가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별도 기출 문제집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찾아보시게 되면 가끔 이제 뭐 ODA 일반 자격증 기출 문제집이라고 뜨긴 하는데 코이카에서 공식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 기출 문제집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일에 실시가 되고 원래는 서울, 부산 지역에서만 실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 전주 지역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접수 방법은 시험 한 달 전부터 시험 2주 전까지 코이카 ODA 교과 홈페이지를 접수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 접수가 풀리는 첫날에 딱 대기하셨다가 접수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3년간 유효하고 3년이 지났으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 시험을 치면 5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할 때 우대 가능하고 저희 해외봉사단, 코이카 해외봉사단 채용할 때도 우대가 되고 YP 인턴을 선발할 때도 이제 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은 저희 코이카 ODA 교육원에서 전국에 한 30개 정도 대학을 대상으로 국제개발 협력 강의를 개설해 주세요라고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을 때 기사로 그냥 찾아봤을 때는 2014년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 분들 대상으로 관련 강의를 교양 강의를 개설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되게 편하게 이수를 할 수 있는 그 수업인데 유튜브나 K묵으로 저희가 관련해서 몇 가지 교육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상시 운영 중인 그런 교육 과정으로는 사업 기본, 프로젝트 사업이란 무엇인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일반 심화 원이라고 해서 국제개발 협력 주요 분야의 이해. 그래서 앞서서 그 자격증 심화편, 뭐 교육, 농림수산, 거버넌스, 젠더 이런 각각의 섹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수업도 있고, 그리고 아까 SDGs,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보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튜브에 뭐 코이카 뭐 사업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쳐도 나오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K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K무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코이카보다도 이제 전국의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방된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코이카 수업 말고도 다양한 대학 강의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코이카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시 운영은 아니고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이제 대학교 강의처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국제개발 협력 이제 첫걸음, 그다음에 범분야의 이해, 그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요 분야의 이해, 프로젝트의 이해, SDGs, 세계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무료로 편하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 기간만 잘 체크를 하시고 접수 기간만 잘 체크를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듣는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들도 있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냐? 어디에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자격증 시험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코이카 사업만 치셔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 강의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K목도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바로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이카와 함께하는 국제관련 첫걸음 본 분야의 이해 이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후에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 수료를 완료하시면 마찬가지로 이수증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봉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20분 정도 잡았는데 벌써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봉사단이 있고 일단 WFK 봉사단이 있어요. WFK 봉사단은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줄임말이고 코이카가 관리를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안에는 코이카 봉사단 말고도 다양한 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산자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코이카에서 하는 봉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이카 봉사단 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일반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뭐 등등등 있는데 먼저 보시면 가장 많이 모집하는 봉사단은 일반 봉사단이에요. 그래서 일반 봉사단이 가장 많이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추진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 모집을 하고 나서 국내 교육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이제 현지 적응 교육, 현지 파견이 되신 다음에도 교육을 드리고 있고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귀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장학금이나 취업 지원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이카 봉사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홈페이지를 걸어드렸으니까 나중에 여기 방문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링크를 많이 걸어드린 거는 이렇게 다 뭔가 정보를 많이 당장 드려도 돌아서면 저도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위주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꼭 방문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 모집 선발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현지에 파견하는 게 어려워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2021년에는 해외 사무소 YP도 그렇고 해외 봉사단도 그렇고 이제 현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견을 다시 재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올해는 이미 끝났긴 했지만 내년도 또 파견 예정이기 때문에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코이카 봉사단 말고도 코이카 UMB 대학생 봉사단이라고 해서 해외 국제기구로 파견을 해드리는 봉사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그 진아 대리님께 설명을 해주신 거는 외교부에서 파견이 되는 거였고, 이제 코이카도 별도로 UMB 봉사단, 대학생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제기구로 파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은 이것도 나이 제한이 있어서 이제 대학생분들이 참여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격사항으로 있고, 우대사항은 역시 이제 거기 지원하시는 곳에 따라서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제2외고 가능한 분들을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코이카 봉사단과 다르게 UMB 봉사단은 아무래도 국제기구로 파견이 되는 거다 보니까 외국어 면접이 있다는 점 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되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려서 조금 송구하긴 한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홈페이지들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개발협력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코이카 코이카 개발협력 관련된 일자리들을 올리는 코이카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를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요.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여기도 추천을 드리고, 코이카에서 운영한 또 다른 사이트인 개발협력 커리어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되게 나름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컨설팅, 취창업 교육, 채용 정보 제공, 네트워킹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주시면 간단하게 상담도 가능하고, 메일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리어 센터에 들어가면 조금 달랐던 게 여기 앞에 코이카 홈페이지
들어가는 개발협력 좋은 일자리는 주로 코이카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커리어 센터에는 다양하게 뭐 NGO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그렇고 개발협력 관련된 취업 생태계의 일자리가 다양하게 올라와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코이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 뭐 YP, 해외사무소 또는 이제 국내 YP라든가 아니면 봉사단 이런 코이카 사업에 한번 참여를 하시면 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코이카 사업 참가자들 대상으로 진로별 맞춤 컨설팅, 뭐 교육, 일자리 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카 사업에 한번 참여를 하시면 그 이후에 이런 취업 컨설팅까지 이어서 연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런 봉사단, YP, 뭐 교육 참여자, 인턴 기자단, 연수 모니터링 인턴 이런 거에 참여를 하시면 그 이후에 취업 연계까지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홈유스라고 해서 이건 네이버 카페예요. 근데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 카페고 여기 보시면 회원수가 엄청 많죠.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카페에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정보가 올라오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꼭 서울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올라오고 뭐 대외활동 관련 모임 정보도 올라오고 세미나 정보도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채용 정보부터 대외활동 정보, 뭐 대학원 국내 유학 관련 정보, 공모전 관련 정보도 다양하게 올라오니까 참여가 아니고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코이카 취업 준비하면서 이 카페에서 정보도 되게 많이 얻었어요. 나중에 코이카 채용 시즌이 되면 스터디원 모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강추해드리는 카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이제 11시 반이 되어 버렸는데 Q&A를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짧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없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추가적인 뭐 예비 질문들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간단한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네.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 이게 입사 모집 관련 그런 건 아니라서 지금 질문이 좀 박진아 대리님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이게 코이카가 코리아 인터내셔널 커퍼레이션 에이전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국제 기구들이나 또 좀 기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 국제협력단만이 좀 할 수 있는 분야나 프로그램 또는 뭐 장점 같은 게 있으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코이카가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점이요. 일단은 한 가지 주요한 점은 저희는 정부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개발도상국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업을 수행할 때 그 해당되는 정부, 그 국가의 정부기관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차별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뭐 베트남 정부, 뭐 필리핀 정부, 에티오피아 정부, 이 정부가 정말로 필요한 정책상의 개발상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있고 그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뭐 5년 단위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원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의 코이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정부 기관으로서 좀 차별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이카 사업의 또 분야적인 특성은 공공행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뭐 베트남에 특히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세 재정에 관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거를 어느 국가에다가 어느 기관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사실 코이카라는 정부기관에 요청을 했을 때 가장 협력하기가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이카는 정부기관으로서 이러한 뭐 정부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본 전문가들을 섭외할 수 있고 그 전문가들을 파견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경험들과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좀 공공행정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때는 코이카가 좀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MBTI 지금 보니까 그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읽어드리면 이제 독일어 능력이 있지만 코이카에서 독일어 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를 배우는 게 나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랑 진아 대리님이랑 같이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독일어는 사실 사업을 하면서 활용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도 이제 해외 사무소에 파견을 나가시게 되면 현지에서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 제 경험에 비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2외국어를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스페인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저 같은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독일어를 이미 하실 수 있다면 이건 역시 좋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2외국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를 배우면 확실히 개발 협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진아대리님 덧붙이실 점 네, 짧게 드리면 독일이 좋은 국가여서 이 독일어 능력이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스페인과 러시아, 프랑스어는 어쨌든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식민 지배를 당한 국가들이 현재 그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국가들이 현재까지도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머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현재까지 공용어로 쓰는 국가들이 너무 많고, 뭐 스페인어는 중남미 지역은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이러한 언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이 언어들이 필요한 게 맞는데요. 또 세부적으로 코이카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어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어쨌든 한국 정부기관으로서 대부분의 페이퍼가 한국어로 생산이 되고 한국의 파트너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사무소에 물론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현지에서 소통을 할 때 그 현지 언어가 필요하지만 현지의 공무원분들과 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문서들도 영어로 보통 나가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최우선 되고 제2외국어가 되면 물론 뭐 사무소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지만 지수 대리님처럼 입사 후에 배우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제가 좀 일반적인 이야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박진아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그런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강의 내용이 계기 됐다는 게 교수들은 또 그런 게 보람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내용들이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을 듣고 취업했을 때 그런 기쁨도 느끼고 이제 저도 그런 경험 있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코이카 분들하고는 이 비대면이 대면인 거 요즘 아시죠? 대면은 다 마스크 쓰고 만나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비대면은 또 얼굴을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전화만 몇 번 통화했는데 직접 이렇게 이제 이제 얼굴로 뵙게 됐는데 첫 번째가 뭐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세계를 이제 옛날에는 뭐 선진국, 후진국 좀 이렇게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만 그렇게 나누기도 했었고 또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라는 말도 이제 전에 썼었어요. 지금 안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보편화된 용어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아마 학생들도 나는 어떤 주제도 있지만은 어느 나라에 가서 내 봉사활동이라거나 인턴이라거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범위를 카테고리화해서 뭐 어떤 기준으로 나온 그런 리스트가 있나요? 개도국, 우리가 이제 보통 수원국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보를 주면은 이제 또 찾아보다가 못 찾아가지고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영화 그 모가디슈 영화 혹시 보셨나요, 학생들도? 이호영 학생은 봤어요? 어, 이 그래도 그 이제 국제정치나 외교 무대, 남북 관계에 대한 것인데, 애교관들의 이제 무대죠, 그게. 그래서 소말리아의 내전 이 상황 속에서 이 모가디슈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 코이카 센터장 뽑을 때도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대화 중에 하나가 그 개도국 경우는 이 공무원 사회가 좀 부정부패가 많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많은 국제 네. 부호, 뭐 원조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실제 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뭐 돈인데 또 뭐 개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투명한 문제를 뭐 모니터링 한달까? 그런 혹시 제도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좀 어려운가요? 네, 지금 생각을 두 번째 질문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첫 예, 번째 질문 경우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어느 국가에서 한번 근무해 보는 게 좋을까? 뭐 아니면 이제 뭐 대학원을 가시거나 또 세부 전공을 선택하실 때 지역 전공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중남미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 뭐 학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을 전공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국가들이 어딜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 한국보다 굉장히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사무소는 44개국을 설치를 했지만 그 인접까지 같이 겸임해서 지원을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에티오피아에서는 말라위국을 지원할 때는 그렇게 에티오피아가 말라위가 맞나요? 네, 그렇게, 탄자니아. 탄자니아. 네, 죄송해요. 탄자니아 사무소에서는 말라위를 이제 같이 겸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실제로는 44개국보다 훨씬 많은 국가들을 코이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괜찮은 국가들,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다크 수원국 리스트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원국 리스트를 검색해서 쭉 보시면 또 이제 찾아봐야겠지만 그 국가들 대상으로는 이 정부기관들, 국제기구가 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NGO들도 그 국가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북한이 그 다크 수원국 리스트에 제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국제기구들도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국가 체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국가 체제가 군부에 의해서 뭐 독재 정권이 수립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 국가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국가들이 제외된 그 다크 수원국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상대 국가들은 한번 그 리스트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부정부패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코이카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부패 시스템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뭐 논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뭐 제 전문 영역이 아니어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그러한 부패 행위들까지는 저희가 컨트롤 못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프로젝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 간의 그런 뭐 MOU라든지 이런 협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식화된 문서상에 이미 협정을 완료하고 상호 간에 꼭 의무 사항들 우리 코이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줄 테니
상대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야 한다.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꼭 지원함에 있어서 개인의 수성국 그 정부기관 인사들의 개인의 니즈를 반영한다든지 이러한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크게 없고요. 저희도 사업을 발굴할 때 한국에서 직접 파견된 전문가가 2번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예비 조사도 한 번 하고 그다음 연도에 기획 조사도 다시 해서 사업을 실제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할지는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의 수행자 자체를 뽑을 때도 저희가 그 입찰이라는 좀 이런 계약 시스템을 활용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집행은 이 한국의 수행 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서 수원국 정부가 직접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집행하는 프로세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잘 들었고요. 북한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통일연구원에 계셨던 분 모셔가지고 이제 대북 ODA에 대해서 그 구상 어떻게 할 것인가 강주영 ODA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네. 아직은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국가로 안 보고 이제 민족 내부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지만 또 유엔에는 또 북한이 국가로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좀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수천억이 쌓여 있고 또 어떤 그런 법 개정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도 검토는 좀 19년도에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안 났는데 이제 그래서 뭐 저희 남북관계 대북한 쪽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또 코이카를 통해서 또 통역을 통해서든 뭐 남북 교류 협력도 북한도 뭐 최빈국 중에 정말 기한 문제, 기본적 의식적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먼 나라도 필요하지만은 또 가까운 우리의 북한도 포함이 되면은 또 새로운 또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도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12시까지인가요? 저희 한 100분 정도 말씀해 주셔서 11시 40분에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질문 시간이 별로 없었어서 질문하실 분들 충분히 하시고 미리 나가실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네. 조금 첨언드리면 저희 코이카 내부에서도 북한 지원에 대해서 관심 갖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코이카에 입사를 할 때부터 목적이 나도 북한 ODA 한번 해보겠다. 우리 북한 사무소 생기면 내가 1호 파견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원 개인적으로도 원하고 있고,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는데,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제도상 지금은 불가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뭐 정부단이 아니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지금 가능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준성 선생님, 이제 또 마무리하던 지원 어떤 정리하십시오. 이제 어디 가셨나요?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선배.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약간은 근본적인 답이 정해진 걸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 국제 개발 협력이라고 하고 코이카라는 게 개발도상국들을 발전시켜주는 거고, 단적으로 말하면 경제 개발을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 국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인도나 아프리카 쪽, 아시아 쪽이 좀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입장의 차이가 있겠지만 개발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기도 하고, 이런 뭔가 경제적으로 발전이 아직 되지 않은 나라들이 발전이 되고 났을 때의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카는 개발을 해주고 그들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존재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게 뭐 SDG, 뭐 지속 가능한 이야기들도 많이 안건으로 뭐 다뤄지고 하겠지만, 얼만큼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논의들이 많이 다뤄지는지, 이런 내부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나 너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네. 좀 시대에 맞는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수님 혹시 답변하실 거나 제가 할까요? 제가 그럼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대리님께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주신 부분이 정말 되게 시의적절한 질문,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또 그린 ODA 관련된 질문이어서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경제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코이카의 프로젝트가 다방면으로 수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저희가 항상 새로운 사업을 볼 때, 마커, SDG 마커라고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SDG 관련 뭐 환경 부분에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영향을 따지고, 혹은 뭐 리우 마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 관련 회의였던 그런 에서 도출이 된 리우 마커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이제 그린 ODA나 디지털 ODA가 화두가 되면서 이런 것들의 그런 실적이나 결과물을 집계를 해서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후변화, 특히 2021년에 또 코로나 이후에 기후변화가 대두가 되면서 또 코이카의 5P 가치 중에 하나인 플래닛을 반영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하기 위해서 어, 그런 마커들을 팔로우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 트래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리님 조금 뭐 추가해 주실 멘트가 네, 있으신가요? 좋은 답변 주셨는데, 지속 가능성, 뭐, 진짜 이 개발의 끝이 어딘가, 이게 경제 개발만이 좀, 우리의 지향점인가, 이런 고민은 정말 좋은 고민인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인사이트인데, 이미 대학교에서부터 이런 활동들 없이도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필리핀 근무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개발 경험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사실 조금 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뒤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사실 보면 우리는 이미 환경 파괴가 굉장히 많이 되었고, 공동체 파괴라든지, 경제 개발이 다가 아닌 것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 개발도상국에 이러한 동일한 루트를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뭐, 우리는 이렇게 발전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이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성이 필요할까?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환경도 중요한 이슈고, 뭐 여성, 인권, 이런 크로스 커팅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이미 코이카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기획할 때 다 검토할 수 있게끔의 이런 내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하게 약간 페이퍼들 보시면 환경 세이프가드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코이카 사업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파괴들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을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지침들이 있는데, 그런 지침들을 모든 사업들에 반영할 수 있게끔 뭐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고요. 네, 요 정도 설명드리면 일단 될 것 같아요. 네네. 환경도 되게 중요한 코이카의 하나의 사업 분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 크로스 커팅 이슈로 하나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코이카의 5대 그 사업 분야 중에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환경 분야도 단독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어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해외 사무소 파견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각자 구사하는 제2 외국어에 맞춰서 파견을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Q&A에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입사하는 직원들의 학과나 MBTI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코이카의 인재상이 진짜 코이카 내의 문화와도, 기업 문화와도 정말 비슷한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MBTI 부분만 잘 몰라가지고 지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무소 파견될 때는, 중남미 지역 갈 때는 그 스페인어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 파견되는 시점이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오프닝이 열리고 직원들이 이게, 발령이 나는 게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되는 시기가 굉장히 운대가 잘 맞아서 스페인어의 경력, 자격증 없이도 파견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요즘의 추세들은 사실 신입 직원분들도 이런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경쟁상 이런 특수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무소에 지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사실에서도 당연히 그런 자격증의 것도 하나의 판단의 요소로 보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업무를 어떻게 했고, 유관 업무들을 해봤고, 사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언어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학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또 조금씩 그 입사 전형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에 한 10년 전 그때쯤에는 정치외교학과 분야들 부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치외교학과 아니면 언어 관련된 학과분들이 조금 많으신 편이고, 근데 최근 입사자 저의 동기들, 이제 최근 3년 전에 입사한 저희 동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달라요. 근데 언어학과는 워낙 모든 학교에 있는 터라 영어나 프랑스어나 이쪽을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는 이분들이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근데 정말 학과에 대중이 없습니다. 그 MBTI를 저희 ESTJ가 있어요. ESTJ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실장님들은 ESTJ가 많으신데 잘 모르겠습니다. I 유형이 많다고는 들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그 학과 그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MBTI까지 덧붙여서 말 나온 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과도 방금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막 편중되는 학과는 없고, 또 저희 동기를 보면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동기들 중에는 경영학과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경영은 어딜 가든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수가 쪽으로 많은 것 같고, 정치외교나 국제관계학 쪽도 많고, 말씀 주신 어문 계열도 많은데, 되게 특이한 과도 많아요. 국문학과도 있고, 저처럼 이제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네. 경찰학과 막 이런 쪽도 있는 것 같아서 과는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이고 해서. 그리고 MBTI는 제가 듣기로는 이거의 이제 답은 ISTJ가 제일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일단 저는 ESTJ입니다. 그리고 MFP, ENFP 분들도 생각외로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코이카 업무가 물론 계획적으로 진행되긴 하나 되게 즐겁고 밝고 즉흥적이신 분들도 많이 편하게 입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인재상, 기업 문화 또 질문을 주셔서 그냥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아 대리님도 추가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앞서 인재상에 신뢰, 소통 이런 가치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실제 조직 문화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보통 그런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시긴 해서, 제가 느끼는 이제 코이카의 기업 문화, 조직 문화는 그래도 되게 수평적이고 소통에 있어서 많이 그래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걸리는 상황이나 아쉬운 상황이나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는 느끼긴 했어요. 근데 또 팀별로 조금씩 다른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팀장님, 실장님께서 어떠한 조금 이제 실이나 팀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비전이나 가치를 중시하시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편안하고 좀 수평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직원들도 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독리후생 관련해서도 편하게 쓰는 분위기긴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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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네네. 질문이 많아서 좀 뭔가 죄송한 마음이 좀 아니에요, 듭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공공기관 인턴 관련해서요. 뭐 굳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아까 인턴에 대한 경험, 그 커리어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제 동기라든지 인턴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생각보다 인턴이라는 그 위치가 회사 내에서 업무를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집에 그냥 돌아가서 가는 길에 울었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냥 너 딱히 뭐 할 거 없으니까 너 할 일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슬기로운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저까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걸 느끼고 싶은 게 사실인데 좀 어떻게 하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회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턴이라는 뭔가 존재가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뭔가 나서서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인턴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짧은 1, 2개월 동안 또는 3, 4개월 동안 뭐 제 주변 친구들이랑 이런 대화를 또 나누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지금도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분들한테 이런 좀 질문을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인턴을 직접 했던 경험도 있고 이제 입사 후에 저희 부서에 인턴분들이 오신 경우도 있어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제가 인턴을 했을 때는 저도 눈치가 많이 보이고 신뢰가 될까 뭐 등등의 많은 고민들은 있었는데 일단은 되게 적극적으로 제가 한다는 것들을 많이 표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의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한테 주면 내가 요거 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계속 눈치를 살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이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부서 내에서 그 뭐 과장님들 뭐 실장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 이런 업무가 우리 필요하지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캐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따와서 그럼 제가 이거 한다고 좀 나섰던 때가 많았고 그리고 뭐 본부 인턴도 그렇지만 사실 해외 사무소 인턴은 진짜 인력이 너무 부족한 사무소이기도 해서 인턴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턴분들한테 그래도 배우러 오신 차원인데 막 너무 막중한 업무를 들여서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 기관에 대해서 좋은 인상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인턴들한테 맡겨졌던 업무들이 그 뭐 행사를 진행할 때의 서포트 업무들이 많았고 출장단들이 저희 인제 개발도상국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출장단들 오셨을 때 이렇게 일정 수행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인턴들한테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거는 그 전문가들이 와서 실제로 사업들 면담하고 미팅하고 할 때 뭐 회의록 작성을 인턴들이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때 가장 사업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저한테는 이 프로젝트 지원하는 업무들이 많이 좋았었고요. 제가 이제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인턴분들이 왔을 때 쪼끔 느꼈던 부분은 사실 너무 아쉬운 얘기지만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바쁘기는 해요. 본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너무 바빠서 인턴분들한테 업무들을 잘 설명하고 어 이해시켜 드리고 좋은 자료들을 드리고 "이 업무를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아주 짧은 순간도
되게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그런 뭐 그래도 어쨌든 식사 시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시간들이 분명히 짬들이 나는데 그때마다 혹시 필요한 업무들이 없는지 물어봐 주는 인턴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도 사실 그럴 때 사업들에 대해서 좀 소개 드리고 "아 이것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부탁을 드릴 때가 많았고 그렇게 업무 얘기들은 좀 전달되고 네 업무 지원들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맞아요. 저희 문제죠. 저희가 업무들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추가할 점은 또 약간 인턴분들을 뽑을 때 많은 기관에서 홍보 쪽 일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인턴분들도 약간 편하게 그래도 접근하실 수 있는 업무고 또 기관 측에서는 하면 좋은 업무다 보니까 그런 홍보 쪽도 쪼끔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무소는 아니고 ODA 국내 그 사업 시행 기간 YP를 짧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턴을 하면서 나 스스로 쪼끔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인턴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이제 매일매일 기록을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맨날 거의 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목록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 인턴을 하면서 주로 어떤 업무를 했고 또 일종의 그러니까 나의 소소한 포트폴리오처럼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다른 이제 취업을 할 때 쪼끔 베이스로 활용을 했더니 그 인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배웠고 어떤 거를 얻었고 이게 쪼끔 정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